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고려시대 때 공민왕 이후에 고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그 멸망까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까지는 바로 공민왕이 몽골족의 그런 간섭에게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과정 중에서 공민왕이 바로 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든든한 자신의 그런 세력으로서 끌어들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신진사대부는 무신정권 시기 때에 바로 이 최후 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등장을 하게 됐었던, 글을 잘 그 다음에 관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런 신진사대부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들의 그런 지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엔 그냥 하급에 해당하는 실무자 정도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었었는데, 근데 그들이 실력이 또한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공민왕이 바로 개혁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줬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정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민왕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미 이전 시기 때부터 계속해서 고려 시대를 지배해 나가고 있었던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너무나도 이제 고려를 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망치는 모습이 신진사대부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다 보니까 신진사대부들도 이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바로 그런 신진사대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이 어떻게 이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바로 신진사대부의 성장에서부터 4번 고려의 멸망까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권문세족의 배경과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배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해 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음서제였었죠. 근데 신진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봤을 때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때 당시에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특징이 있었었죠. 그리고 권문세족의 상당수는 대체로 봤을 때는 친명파입니까? 친원파입니까? 바로 친원파였습니다. 근데 신진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바로 새롭게 중국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자기들에게까지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이런 권문세족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권문세족은 경제적으로는 대농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었었죠. 근데 이 신진사대부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요, 바로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관직에서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방의 자기들의 그런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직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긴 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이때 당시에 기존의 권력 자세를 이었었던 권문세족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처음 시작이 바로 고려시대 때 있었던 향리사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향리 혹은 그 외에도 무슨 정권 시기 때 그 하급 관리들이 있었죠. 이 하급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신문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하급 관리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진사대부를 대체로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권문세족의 경우에는 몽골어를 잘하는 역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관 출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나라에게 뇌물 갖다 바쳤다든가 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볼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상적인 측면에서는요, 권문세족의 경우에는 대체로 봤을 때는 불교나 혹은 유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학이라 볼 수 있었던 훈구학을 주로 이제 공부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신진사대부들의 경우에는요, 송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었던 유학 중에서 이제 새로운 유학이죠. 신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학문이죠. 바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즉,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 중에서도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유학의 경우에는 바로 세상에 대한 학문입니다. 세상 만물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통치해 나갈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만들어졌던 그런 분야를 다루었던 학문이 바로 이 유학이었던 거예요. 훈구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됐냐면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이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진남부조 시대를 걸쳐 가지고서 불교가 그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측면 부분에서는 유교가 불교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불교 안에서는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유학의 경우에는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유학은 불교에 비교해서 봤을 때 약간 좀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에서 채용론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기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태극론 뭐 이런 것과 같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었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었는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본성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고, 이 세상이 만약에 어지럽다고 한다면 정의로운 것을 맞는 존재들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들은 정의로운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운 측면이 강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명분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좀먹고 있는 악과 같은 존재가 바로 무엇이냐, 이 권문세족이다 이거예요. 때문에 이런 권문세족은 반드시 없애져야 되는 건 존재들이다. 그리고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중국민족입니다. 중국민족은 유교를 탄생시켰던 민족이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고 보여지는 바로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대륙을 차지했던 쪽은 바로 원나라이기 때문에 원나라는 이민족이고, 이민족은 기본적으로 중국 민족에게 많은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해야 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민족들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바로 한족의 나라가 등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그런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신원파에 해당하는 그런 권문세족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이 권문세족에게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받고 있었던 이 불교 쪽에서의 그런 폐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게 돼요. 이 폐단에 대해서 적극적 비판을 받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교의 기본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과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불교의 근본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이 불교가 타락을 한 겁니다. 즉 권문세족이라든가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살 때는 너무나도 남의 거라 막 함부로 뺏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살고 그 다음에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렇게 하다 드디어 이제 한평생을 마치게 될 때에 모든 재물들을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세상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걱정되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남들에게 너무나도 바로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그걸 하려고 한다면 선행을 많이 해야겠죠. 남들에게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자비가 부처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 권문세족들은 물론 이제 왕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들은 이때 당시에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재원을 가지고서 그냥 직접적으로 부처님한테 줘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 사원이 권문세족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고 그 재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건전한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재물과 너무나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종교를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직자들 마인드가 옛날에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바로 그러한 떡고물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받아 먹기 위해서 승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던 거예요. 즉 이른바 돈 벌려고 이제 불교에 투신하는 그런 성직자들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스님들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되면서 불교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썩어 빠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불교 쪽에서는 바로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낮에는 열심히 이제 연불을 외우고 있던 스님이 밤에 되면은 민가에 내려와 가지고서 자기 아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 가 가지고서 동네에서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그 하루를 또 보내고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가짜 스님들이 막 등장하는가 하면 어떤 절 같은 경우에는 파라든가 그 다음에 마늘 이런 것들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절에서 바로 너무나도 많은 양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다 보니까 이런 토지를 활용한다는 명목하에 마늘, 그 다음에 뭐 파, 뭐 이런 것들을 막 재배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심지어는 술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들을 전반적으로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게 되니 당연히 바로 이 절에서는 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그럼 그 쏟아진 돈들을 누가 갖겠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만들었던 스님들, 그 중에서도 그 절의 주지 스님들이 바로 그것을 갖는 경우가 많겠죠. 이게 성직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리학을 숭상했었던 신진사대부들은 이러한 기존의 불교에 대한 이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서 불교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신흥무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신흥무인의 경우에는요, 고려 말 때쯤에 일어났었던 엄청난 국난을 헤쳐나가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었던 무인들을 의미합니다. 무신정권 당시 때 무인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런 고려 말 때쯤에 고려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사건이 여기 보이는 이제 홍건적, 그 다음에 왜구의 침략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었습니다. 먼저 홍건적의 침입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미 이것은 공민왕 때 한번 대대적으로 쳐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원나라 말기 때쯤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나라는 이제 원나라가 통치한 지역의 백성들을 4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계급이었었던 남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게 됩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남인들이 대대적으로 원나라에게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른바 원나라 말기 때쯤에 홍건적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여러 개의 농민 반란군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됐었어요.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 원나라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는 이때 당시 이런 농민 반란군과 대판 싸워가지고서 그들을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미처 진압당하지 못했었던 일부 농민군들이 원나라의 그런 진압군을 피해가지고서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고려로 온 겁니다. 고려 쪽에서는요,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대를 모집했었지만은 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1차 침입에서는요, 그래서 고려의 두 번째 중요했던 도시가 있었었죠. 바로 서경 지역에 함락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보다가 나중에 고려의 군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바로 그들을 내쫓긴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10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농민 반란군, 홍건적들이 바로 고려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개경에서 나름대로 이들과 맞서 싸워서 방어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으나 도무지 그들을 쉽게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서 당시에 왕이었었던 공민왕은 저 남쪽 지역에 바로 현재 그 안동 지역인가 아마 그쪽일 겁니다. 그쪽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개경이 함락당하는 수모를 또 한번 당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고려도 나름대로 모든 군대를 싹 다 동원해가지고서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정세훈이라든가 이방실이라든가 또한 대표적인 청년 장수 중에 한 명이었었던 최영 장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원래는 공민왕 당시 때에 쌍성 총관부를 점령할 때 이 쌍성 총관부에서 공민왕의 고려군을 두 손 두 발 들면서 맞이를 해줬었던, 바로 내용을 같이 해줬었던 대표적인 고려인이 있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바로 그 이자춘의 아들이 생각보다 싸움 같은 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엄청난 명궁이었었대요. 바로 이때 당시 그 이성계가 바로 이러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홍건적의 침입은 한 2차례로 대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구의 침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 바로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했던 시대에서 일본 자체가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서 북조 쪽에서는 무로마치 막부가, 그 다음에 남조 쪽에서는 일본의 청왕이 서로 세상을 제패하려고, 일본을 제패하려고 싸움을 벌이고 있던 과정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들의 통제를 받지 않았었던 스시마 지역과 규슈 지역의 그런 많은 해적대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 데가 없다 보니까 먹고 살 때를 바로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시대 때 바로 개경 지역으로 지방에 있었던 많은 세금 같은 것을 아주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가 있었죠. 지방에 있는 세금들을 중앙정부까지 옮기게 되는 바로 그런 좋은 제도가 뭡니까? 바로 그 제도 이름은 조온제도죠. 자, 여러분들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지방에 있었던 세금 같은 것을 강과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태워서 중앙정부까지 옮겨가고 있었는데, 왜구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 존선들을 다 싹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되다 보니까 고려정부는 국가 자체가 이 왜구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기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들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공민왕 때 당시 때는 최영 장군이 엄청나게 왜구와 맞서 싸움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왜구들과 싸워가지고 싸움을 한참 이제 적들과 싸우게 됐었고, 이번에는 홍건적이 물러간 다음에 이번엔 또 이제 몽골족 중에 일부가 고려를 또 복속시키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막으러 가가지고서 싸우기도 했었었고, 엄청나게 많은 전공을 세우면서 혼자서 모든 고려의 위기를 다 겪어내고 있었었는데, 이 최영이 정말로 든든하게 생각했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었다고 생각했었던 이성계였던 겁니다. 이 이성계는 말 그대로 주몽의 재림이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이 대단했었냐면, 활쏘기가 정말 명궁인데요. 멀리 바로 하늘에 날아가는 그런 기러기가 있잖아요. 기러기가 있으면 그 기러기를 쏘아서 맞추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러기를 맨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기러기의 머리를 맞춰서 죽이겠다고 하고서는 활을 쏴가지고서 기러기의 머리를 맞춰가지고서 죽이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 활의 명궁이었었던 이런 이성계. 이런 이성계는 말 그대로 대대적인 그런 활약을 진짜 벌이게 됩니다. 먼저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홍산대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왜구가 고려의 내륙 지방까지 쳐들어가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 왜구들을 자기가 직접 막아가지고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직접 자기가 60대가 넘는 그런 늙은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전투에서 왜구가 썼던 그런 화살에 입술을 맞아가지고서 피가 나게 되는 그런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은 최영 장군은 끝까지 일본군과 싸워가지고서 완전히 그 일본군을 몰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커다란 대첩을 벌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고려 군대를 되게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일본군은 당시에 백발의 노장은 전부 다, 고려인들은 전부 다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최영 장군의 군대를 피해 나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런 두려움을 선사했었던 장본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개별적으로 데리고 있었었던 가별초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있기도 했었대요. 근데 그런 가별초 군대가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서 고려 전반에서 막 열심히 이 고려의 각 지역을 약탈하고 돌아다녔었던 그런 왜구들을 일거에 전부 다 섬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왜구가 몇백 척이 넘는 그런 배를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한반도의 남쪽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고려 쪽에서는 사실상 이 해군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해군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여기 보이다시피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화약을 중국에서부터 사실상 배워와가지고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포까지 만든 겁니다. 이전까지 해전은 보통 어떤 식이었었냐면, 배와 배끼리 부딪혀가지고서 상대방을 침몰시키거나, 아니면은 배와 배끼리 부딪힌 다음에 병사들이 상대방의 배에 넘어가가지고서 상대방의 배를 점령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의 전투 방식을 보여줬었대요. 근데 최무선이 이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에게서부터 굉장히 어렵사리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화포를 만들고 이 화포를 가지고서 당시에 몇백 척이 넘었었던 그런 왜구가 진포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자기네들의 배를 냅두고서 내륙지방 약탈하러 돌아갔을 때 그 빈 배를 향해 가지고서 대포를 발사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왜구의 거의 모든 배들을 전부 다 싹 다 물속에 가라앉게 만드는 커다란 이 진포대첩이라고 하는 전권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했더니 내륙지방에 갔었던 그 왜구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탕지를 벌이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고려 백성들이 이 왜구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성계가 나선 거죠. 그때 당시 왜구 같은 경우는요, 아지발도라고 불리는 그런 되게 유명한 한 1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유명한 그런 장수가 있었대요. 이 장수는 고려 장수와 한번 붙었다 하면은 무조건 고려 장수의 목을 댕궁댕궁 전부 다 자를 정도로 엄청난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고 있었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화살을도 제대로 이제 투구를 항상 잘 쓰고 다녔었기 때문에 화살을 쏴도 전부 다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왜구를 이성계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진압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 전투를 이끌어서 우리는 이제 황산대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황산대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 적장 아지발도가 말을 끌고서 이성계와 이제 싸우려고 쳐들어오게 되자 이성계는 당시에 이 아지발도를 향해 가지고서 활시위를 쫙 하고 당긴 거죠. 그리고서 활을 팍 하고 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이 활이 아지발도의 투구 있죠. 이 투구의 한쪽 끝을 툭 하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살짝 들리겠죠? 하지만 완전히 들린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아지발도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됐을 때 이성계가 연타로 다시 한 번 더 활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 하고 날아가더니 이번엔 투구를 확 하고 벗겨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아지발도가 자기의 얼굴을 막아줄 투구가 없어가지고 당황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 동시에 바로 이성계의 거의 의형제격에 해당됐었던 퉁두란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말로 이제 이진란이라고 하는 여진인 출신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이성계 의형제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옆에서 활을 쏴가지고서 아지발도의 얼굴에 정통으로 화살을 매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즉사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남부 지역에 있었던 왜구의 거의 상당수를 섬멸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당시에 왜구들이 우리나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 봤을 때 대체로 쓰시마 섬을 통해 가지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바로 그 왜구들의 소굴에 볼 수 있던 이 쓰시마 섬을 한번 밟아주면은 왜구의 침략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실제로 박이가 직접적으로 쓰시마 섬을 정벌하러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그 왜구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협을 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쳐들어왔었던 왜구와 그 다음에 이 홍건족의 그런 군대, 그리고 심지어는 몽골족의 군대도 너무나도 침략을 많이 하게 되면서 고려는 말 그대로 한바탕 그냥 전란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민왕은 친원 정책에서 반원 정책을 전환을 하면서 대륙에 떠오르고 있었던 샛별 명나라와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만 공민왕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왕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이 우왕은 뭐 사람 되면 되게 잔인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공민왕처럼 이렇게 암살당할 수도 있다는 건 점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느꼈었기 때문에 자기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이라 볼 수 있던 존재, 바로 누구냐? 바로 최영을 자기의 장인어로 삼습니다. 즉 최영의 바로 첩의 딸과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최영을 장인어로 모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왕위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인임과 같은 그런 이제 권력자들이 잠깐적으로 힘이 좀 세졌었어요. 당시에 중국 쪽에서는 명나라가 중국 데리고 거의 다 먹었는데 북쪽에는 북원이라고 하는 밀려났던 원나라가 계속해서 힘을 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명나라가 계속해서 고려가 원나라와 그 다음에 명나라 사이에서 자꾸만 줄타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괘씸하다 뭐 이런 괘씸죄를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서 고려에게 너무나도 무리한 내용의 그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구하는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일이 터지게 됐었냐면 명나라가 갑자기
고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옛날 원나라의 땅이었던 곳은 곧 명나라가 그 원나라를 밀어내고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니 바로 원나라가 차지했던 땅인 천령위라고 하는 곳, 천령 이북 지역, 즉 옛날 쌍성총관보가 있었던 지역은 명나라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고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래 그 땅은 고려 땅이었었는데 나중에 원나라에게 뺏긴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때까지도 뺏겨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그 땅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니 이때 당시에 고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무리한 요구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했는데 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최영이 우왕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들이 주도하에 이른바 본격적으로 요동정벌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요동정벌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최영은 국내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정예병만 5만 명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와 북원이 서로 다투는 그 틈을 타서 아예 요동반도 지역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다고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 뭐냐? 이때 당시에 바로 그건 정예병의 바로 선봉장으로서 세웠던 존재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성계였었대요.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첫 번째 자기네들의 군대가 선봉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적을 맞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그걸 뭘 말하는 거냐? 제일 먼저 죽을 가망성도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와 싸운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성계는 최영 장군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두 번째 우리나라 원래 이제 활의 민족인데 활에 이제 활시위 있잖아요. 이 활시위가 팽팽하게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활대하고 활시위 자체가 악교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본드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 본드와 같은 이 악교로 이제 붙여가지고서 이것을 활용을 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여름철에 되면 이게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활시위가 자꾸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점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바로 만주를 치러 갔을 때 갑작스럽게 뒤통수 쪽에서 이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었지만은 당시에 최영 장군은 바로 이 요동정벌에 대해서 또 다른 존재들은 전부 다 반역죄로 다스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이성계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겠죠. 자, 근데 문제 뭐냐? 이때 당시에 이성계 군대가 압록강까지 도착했던 상황인데 최영 장군이 이때 당시에 요동정벌군의 총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왕이 최영 장군이 자리를 비운 틈에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자기를 제거할까봐 무서워가지고서 요동정벌에 최영 장군이 나서지 못하게 자꾸만 막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총대장이 군대를 이끌지 못하고 부사령관이었었던 이성계와 그 다음에 동급에 해당됐었던 조민수란 장군이 이때 당시에 군대를 끌고서 전진을 해나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때 당시에 압록강 근처에 있었던 위화도라고 하는 그런 섬까지 실제 진군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성계가 생각했었던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장마가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곧 돌림병이 일어나겠죠. 뭐 장티푸스, 장염 뭐 이런 것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야 약 같은 거 먹으면은 나을 수 있지만 이 시대 때 뭐 약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위화도 근처에 주둔해 있었던 이성계와 조민수의 고려 군대 내부에서 돌림병이 돌아가지고서 적들과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병사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러자 이때 당시에 고려인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많이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이때 당시 이성계는 조민수를 설득해서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곧바로 요동을 정벌하러 가야 했었던 군대를 돌려서 고려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성계의 반대도 불구하고 요동정벌을 강행했었지만 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됐던 거예요. 당시에 이 위화도에서 회군했던 고려의 군대가 고려 입장에서는 모든 군대를 빡빡 긁어가지고서 보냈던 군대인데 근데 그 군대가 고려를 정복하러 오니까 얼마나 벙치겠습니까? 최영 장군이 나름대로는 이제 일부 군대를 다시 한번 모집을 해가지고서 이들과 싸우면서 시간 좀 벌으려고 했었으나 문제는 뭐냐? 당시에 중과부적으로 이성계의 군대에게 그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최영 장군은 바로 이성계에게 잡히게 되었었죠. 그리고서는
이때 당시에 이성계는 최영장군을 보고서 내가 이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던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잘 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때 당시에 최영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국사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내 사심이 있게 바로 국가의 업무 같은 것을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은 바로 절대로 거기에서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기장에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영장군의 무덤에서 그러면 진짜 풀이 났을까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지금은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최영장군 진짜 사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도 원래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최영장군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선 진짜 풀이 전혀 자라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후손이 최영장군의 무덤이 너무 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다른 쪽에서 풀 같은 것을 잔디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서 거기다 그냥 입혀버렸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최영장군의 무덤에는 풀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최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당시에 바로 이러한 우왕을 폐위를 시켰으면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새로운 왕은족을 뽑아가지고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성계와 같이 손잡고서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그 종민수라는 사람이 창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 창왕은 우왕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를 폐하고서 아들을 왕으로 만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곧 이 조민수가 바로 이성계를 견제하면서 자기가 한번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야심이 그 속에 숨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성계가 바로 조민수를 제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창왕도 같이 제거를 당하게 되죠. 우왕과 창왕이 왕위에서 쫓겨났었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우왕은 바로 이 공민왕이 신돈의 여정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바로 우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이성계는 한간의 소문이었었던 사실 우왕은 신돈의 자식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정식 사실로 아예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폐가입진, 즉 바로 가짜를 폐하고 그 다음에 진짜를 바로 세운다라는 명목하에 바로 우왕과 그 다음에 창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려 왕족 중에서 가장 나온대로 이제 내 말 잘 들 것 같은 사람을 고려의 왕으로 세워요. 그게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입니다. 그리고 그 공양왕을 세운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신진사대부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적극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이성계 자체는 사실은 바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당시에 신진사대부들과 같이 꼭 손을 제대로 잡고 싶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진사대부 자체가 둘로 갈린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신진사대부 중에서 온건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고려 왕조는 계속해서 유지하자고 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리고 개혁 자체도 좀 온건하게 하자. 너무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좀 온건하게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쪽이 바로 이 온건파에 해당하는 신진사대부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 온건파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냐? 굉장히 이색적인 분이죠. 바로 이색. 여러분들, 이 이색은 이때 당시 신진사대부 전체의 사실상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색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이색의 수제자였었던 정몽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온건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몽주는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온건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활동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급진파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이성계하고도 되게 친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를 나름대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성계가 점차 국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정몽준이 이때 당시에 바로 고려 왕조 편을 들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이성계 일파와 급진파 사대부들 전부 싹 다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조선 왕조를 세울 수 없겠다 생각했었던 바로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정몽주를 죽이죠. 당시에 이 이성계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말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다쳤을 때 이성계가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병문안을 간다는 명목하에 정몽주가 이성계 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성계가 한참 만나고 나서 이 정몽주가 나왔을 때 이방원이 정몽주의 손을 이끌고서 어디론가 갔었어요.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제 술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바로 시조를 정몽주에게 읊게 되죠. 바로 하여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천년만년 누리고자. 자,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고려 왕조는 어떻고 조선 왕조는 어떠냐, 우리가 같이 뜻을 맞게 갖고 있어가지고서 세상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면 다 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바로 이때 당시에 정몽주를 급진파로 회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굳혀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바로 고려 왕조에 대한 나의 충성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방원은 당시에 이 정몽주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바로 선주교 아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정몽주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정몽주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급진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누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새 왕조를 개창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색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정몽주와 같이 동문수학했었던 이색의 최고의 수제자 중에 한 명,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전이 예전에 한번 드라마 나왔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죠.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질 조선 왕조의 모든 뼈대들 이 정도전이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본다고 한다면 이성계의 입장에선 제갈공명과 마찬가지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 정도전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권근, 그 다음에 조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급진파 사대부로서 나름대로 활약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던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자느냐, 바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했었던 신흥무인 세력들은 결과적으로는 급진파 사대부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바로 온건파 사대부들의 마지막 반격에 볼 수 있었던 정몽주 세력을 제거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고려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고려 왕조는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성계는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면서 고려 왕조 시대가 끝나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11페이지 2번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 1번 신진사대부 성장에서 고려의 멸망까지. 별표 2개. 신진사대부 정치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과거제를 통해 중앙관료 진출. 동그라미 2번 공민왕의 개혁에 참여. 동그라미 3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친명파. 동그라미 4번 권문세족 비판.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요 지방 중소지주 출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요 바로 향리나 하급관리의 자재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성리학, 명분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했다는 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불교의 폐단도 같이 비판했다는 점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비교. 별표 2개.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출신에서는 기존 권력자 외에 친원파가 바로 권문세족이죠. 하지만은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방 향리 출신이었다는 점. 중앙 진출에서는 주로 빈칸 찍겠습니다. 음서를 통해 관직 진출,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를 기반으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권문세족이요. 하지만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요 과거제죠.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했었고 국왕의 개혁정치, 특히 국민왕의 개혁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경제 기반에서는요 불법적인 토지 변경을 통해서 대농장을 소유했던 쪽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지방 중소지주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친원적인 성격은 권문세족, 그리고 친명적인, 빈칸 찍겠습니다. 친명적인 성격은 신진사대부였다는 점. 여기 빠진 것이 이제 사상인데요.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훈구학 쪽,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숭상했다는 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즉, 이때 당시에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는
사상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바로 자기들의 지주로서 삼았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신흥무인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 홍건적 동그라미 2번 바로 빈칸엔 외구 아이죠. 자, 외구의 침입 밑줄. 이 과정 중에서 무인이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홍건적의 침입 별표 하나. 원 말기에 일어났던 밑줄 치겠습니다. 한족 농민 반란군 밑줄. 그 다음에 개경 함락 빈칸 적겠습니다. 개경 함락. 그 다음에 정세훈 이방실. 그 다음에 빈칸 적겠습니다. 이성계 등이 격퇴시켰습니다. 별표 2개. 외구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일본 스시마성과 규슈 지역 해적으로서 남해안과 내륙을 침탈했었는데요. 동그라미 2번 조은 정말 좋은 제도죠. 여러분들 조은의 어려움 가중. 자, 이렇게 되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최영, 그 다음에 이성계의 활약, 동그라미 2번 최무선의 화포 제작, 대표적으로 진포대첩이 여기 포함됩니다. 최영 같은 경우에는 홍산대첩, 그리고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황산대첩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고요. 박위,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박위는 스시마 섬을 아예 정벌 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위화도 해군에서는 별표 하나, 요동정벌에서는 동그라미 1번 빈칸 읽겠습니다. 명이 고려를 속국대우하면서 무리하게 공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천령 이북의 영토를 요구하게 됐죠. 옛 쌍성 총관부입니다. 여기를 이때 당시에 요구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화가 났었던 바로 이 우왕과 그 다음에 최영은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진만 하죠. 별표 2개. 위화도 해군에서는요. 이성계가 처음에 빈칸 적겠습니다. 이성계가 처음에는 요동정벌에 반대했었습니다. 사불가론 이런 걸 내세우면서요. 근데 나중에 우왕과 최영의 강요를 결과적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위화도 해군 빈칸 적겠습니다. 위화도 해군으로 동그라미 1번 우왕 폐위, 동그라미 2번 최영을 제거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의 권력 장악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결과적으로 고려는 이제 망해야겠죠. 바로 고려의 멸망에서는 별표 2개 씁니다. 신진사대부가 이때 당시에 분화가 됩니다. 개혁의 방식을 두고서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고 얘기했었던 온건파 사대부들과 그 다음에 이제 급진파 사대부들, 세왕조를 개창하자는 급진파 사대부들로서요. 이 온건파 사대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이색적인 분, 바로 이색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몽주, 그 다음에 길재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 길재는 나중에 살인파의 시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왕조 개창을 주장했었던 급진파 사대부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정도전, 그 다음에 권근, 조준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고려의 멸망, 정몽주가 죽게 되면서 바로 고려는 사실상 망하게 되죠. 빈칸 읽겠습니다. 이성계 중심의 신흥 무인 세력이 급진파 사대부들과 같이 권력을 잡고서 조선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로써 고려 왕조는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